첫 투자로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만 벌어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급여 3,400만 원 받으려고 한 달 내내 일을 보통은 하잖아요.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 투자에서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 5%가 되지 않아요. 경매 학원들은 좋아요. 왜냐면 이걸 오래 배워야 되니까. 네. 권리 분석은 한두 시간만 배우셔도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그러면 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일단 정확한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달천 정민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연배 같아요. 저희는 43이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저희보다 형님이시죠?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난 돈 많은 사람이 동생일 때가 제일 힘들거든. 배 아파.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부터 네. 10년 전부터 우리는 뭐라고 살았냐에 따라서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분의 인생 부럽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소액 투자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똑같은 열심을 갈아 넣어가지고 뭔가 아웃풋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시작하면 저 달천 대표님처럼 한 12년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잘만 공부하시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2부에서 준비한 코너는 뭐예요? 물건 보여드릴게요. 물건? 네. 난 그 생각 안 했어. 왜 나만 보면 그런 이야기. 네, 실제로 우리 사례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짚어가는 코너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도 그랬지만 경매를 막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면 황당한 사례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네, 기억에 남으시나요? 종종 있습니다. 네.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입찰 단계에서 많이 떨리시다 보니까 입찰가를 수정하다가 실수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뭐 3억 1,100을 써야 되는데 일자를 이렇게 좀 낮게 생각 8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효 처리가 돼요. 내기 전에 네네. 예를 들어 1 했다가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지금 하면은 그게 무효 처리가 그럼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쓰면 끝이에요? 아니면 정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 이제 화이트로 하셔도 무효 처리돼요. 야, 이거 시험 같은 거구나. 네, 애초에 그냥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세용지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네. 네, 그런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3억 1,000을 써야 되는데 31억을 쓴다든지. 야, 그 만약에 그런 실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낙찰은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낙찰 받겠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잔금 3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못 할 테니까. 3억짜리 집을 30억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잔금을 못 내게 될 테고. 그럼 처음에 냈던 입찰 보증금 10%는 몰수당하게 됩니다. 손가락 잘못돼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몇 번을 세봐야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떤 국회의원님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이 얼마인가. 근데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거의 한 1,000억 원 가까이 돼요. 네. 와, 아니 그니까 왜 우리가 봐봐요. 10만 단위까지는 자 6자리니까 알아. 근데 그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 평생 볼 별 일이 없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초적인 건데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3억짜리를 30억을 썼어요. 네. 망했다. 어쨌든 입찰 보증금 포기한다. 그러면 제 다음 가격으로 쓴 사람이 낙찰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매가 유찰되고 다시 되나요? 전문 용어로는 재경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재경매. 아쉽겠지만 그 2등 입찰하신 분이 제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 구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썼던 금액을 어떻게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경매가 다시 그 금액 유찰된 금액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야, 그러면 더 눈치 게임이 심해지겠다. 공개는 되죠. 있죠. 네. 동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점이면. 동점. 똑같은 가격.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3억 1,000 썼다. 그러면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좋나? 한 명이 양보 안 됩니까? 양보? 뭐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요. 법 절차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앞에 계신 판사님이 예를 들어 뭐 5사람이 입찰했는데 2사람이 동률이라. 그럼 이 2명만 가지고. 그러면 집은 하나인데 2사람한테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찢을 수도 없고. 그럼 2사람만 재입찰을 합니다. 요거 어렵다. 야, 이거. 그래서
두 사람만 재입차를 해서 네. 조건은 있어요. 그 그 가격보다 썼던보다는 높게 높아야지. 그렇지. 왜냐면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크게 불러놨다가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야, 머리 좋다. 그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직접은 없지만 몇 번 봤죠. 심지어는 다시 썼는데 또 동률인 경우도 봤어요. 와, 신기하다. 네. 야, 그 정도면 피가 마르겠다 그냥. 네. 하기 싫겠다. 그러면 좀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또 다시 쓰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뽑기. 비슷해요. 어? 가위바위보 시킵니다. 아, 진짜요? 네, 법원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부동산 가져가는 거예요. 한 판이요, 3세판이요? 한 판으로 끝나는 그건 너무했다. 차라리 뭐 뽑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아니, 야, 봐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그거다. 등을 대고 이렇게 하는 아니 거예요. 이게 낫지. 왜냐면 보고서 늦게 내는 그래. 놈들 있고 하니까. 야, 그래도. 가능성이 야. 참 재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는 네. 가 있구나. 그렇구나. 재밌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민우 대표님, 뭐 토지, 주택, 상가, 건물 이런 경매 방식이나 접근법에서 좀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물건 고르시고 할 때. 일단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얘기 같은데요? 네,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네. 또 자신의 그 여력에 맞는 물건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처럼 이자 금리 부담이 되는 시기에는 네.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되는 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 상가 입찰을 하는데 네. 이자가 120만 원이라면 아무리 상가 가치를 높게 본다 하더라도 네. 저는 입찰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일단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오면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좀 내가 그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해서 좀 이게 실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 외부 충격에 흔들리게 되면 한두 번의 실수가 이제 로그아웃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면 네.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맞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이제 상담 사연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그런 분이 지금 기억에 나네요. 경매라는 걸 공부하고 도전했는데 처음에 너무 고생해서 아예 그때부터 손 떼버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뭐 전문가님 도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이러지 말고 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물건 직접 보면서 난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예.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자, 여기는 어딘가요? 네, 일단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소액 아파트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10월 4일 낙찰된 거니까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전 네네네. 낙찰된 거예요. 일단 감정가는 1억 4,700만 원이고요. 네. 지금 1억 1,700만 원 정도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 여기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평형이 보시면 여기 보면 38.52잖아요. 예. 그럼 이거 똑같이 38.52 보면 2020년 8월이니까 불과 2달 전에 네. 이렇게 1억 3천, 1억 4,500 이렇게 예. 1억 4천, 1억 4,300 이렇게 거래가 됐죠. 네네. 뭐 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저 층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3층이 이렇게 거래됐고, 네. 그렇죠. 1층도 뭐 이렇게 거래가 됐고. 네. 그러면 지금 낙찰된 거는 층이 5층이니까 예. 3층보단 낫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보시면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싸게 받았죠. 그러네요. 예. 네네. 예. 아마도 전세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 네.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세는 그러면 목적이 그거예요? 그월 임대료를 받는다기보다는 네.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서 조금 차익을 남겨서 판다. 그런 컨셉인가요? 저도 이제 이분의 의중까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네, 이게 수강자분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세팅을 해서 네. 그냥 차익을. 내 돈을 최소화하고 네. 2년이 지나면은 네. 비과세든 일반과세든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을 일단 60%든 70%든 받고요. 네. 어차피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네. 또 임대보증금을 1,000에서 2,000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을 네. 월세로 했을 때, 예. 뭐 예를 들면 뭐 1,000에 50이든 2,000에 뭐 50이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월세를 받아서 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이분 의중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차익을 남겨서 팔려고 하면 네네.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각오로 가야 될까요?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네.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네. 그냥 500대기 1000대기 하고 바로 파시는 분도 있어요. 세금 내도? 네. 아. 근데 세금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죠. 네. 1년 이내 팔면 무려 70%, 2년 이내 막 60%,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대표님이 만약에 이런 걸 샀다, 네. 초창기다, 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천대기 저는 합니까? 절대 단기 매도는 안 할 것 안 같아요.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제가 무척 많이 해봤거든요. 아. 생계형 투자자보다 보니까 예, 당시에. 예. 그래서 결국은 승자는 국세청이에요. 음, 그렇게 하면. 세금만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2년, 어차피 전세 텀이 2년이니까요. 네. 한 번 정도 세를 주고 나서 잊고 지내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럼 이런 물건 살 때 어쨌든 저기 수많은 뭐 글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 뭐 가장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라든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지금 뭐 일반적인 뭐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네. 사실 뭐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뭐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시간도 부족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가 보시면 있으니까 되고. 권리 분석.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경매 투자에서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 5%가 되지 않아요. 이거 봐,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 누가 그랬나요? 네, 근데 뭐 다들 막 그거 근데- 몰라도 되는 것까지 막 떼고 네, 있더라. 맞아요. 네. 그거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누가 좋냐면 경매 학원들은 좋아요. 왜냐면 예. 이걸 오래 배워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네, 뭐 네. 요 정도 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은 한두 시간만 배우셔도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그러면 뭐가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일단 정확한 현재 시점에 네. 요 물건의 가치, 상태, 그거 가치 분석. 네. 권리 분석보다는 그 가치 분석. 권리 분석할 시간에 현장 나가셔야 돼요. 아. 현재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네네. 향후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 아.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 매매가 뭐 거래가 된 건지, 금매가 딴 게 또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시간 쓰셔야 되는데 예. 자꾸 엉뚱한 권리 분석하는 데 쓰시면 공부만 그러면 계속 하는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볼 거 없어요. 그냥 아, 편하게 그냥? 예, 입찰하시면 되는 거라서 아, 여기 네, 보시면 입찰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5명이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고 나면 이제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약 5%의 확률로 리스크가 올 수 있으니 네.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아요. 네. 그게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네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배당 요관 전세권 네.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되는데 그 7가지. 얘만 그냥 찾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찾아서 걔 이하로는 다 말소가 된다. 네. 임차인이 없으면 뭐 권리 분석은 할 것도 없고 깨끗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와 있는지 없다로 나뉘는 거예요. 음. 네. 있을 때만 주의하면 돼요. 음. 없으면 또 그냥 끝나는 거고. 끝내는 거고. 있어도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있는데 보증금을 다 받아가면 그것도 안전한 거예요. 어. 위험한 것은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보증금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을 때라는 건 낙찰 금액으로 다 퉁쳐지지가 않을 때. 네, 맞아요. 네. 또는 낙찰 금액과 관계없이 배당 자체가 되지 않을 때. 돈을 달라고 해야지 법원에서 돈을 주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안 했어, 네, 그걸. 예를 들어 안 했어. 예. 그러면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아니 너의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알아야지 내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신고도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권리 위에 잠자도 네. 낙찰자가 내 임차 보증금을 줄 텐데 네. 굳이 배당 요구해야 돼? 그분 입장에서 다른 게 있나요? 배당 요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내가 굳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네. 굳이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무에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 더 많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굳이 내가 배당 요구를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오픈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걸 보고 돈을 줄 거니까 네네. 판사님이.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냥 경매 사이트에도 그냥 안 나와요. 미상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좀 적겠죠. 적겠죠. 그러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지인들이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는 그냥 귀찮고 예. 어차피 선순위니까 낙찰된 금액에서 돈 내 보증금 받아갈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배당 요구 하시면 되고 나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 전략이 있어. 전략이 있어. 이제 이러면은 이 집은 배당 내 친구가 요구를 꼭 이걸 사갔으면 좋겠어.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선택의 사항이에요. 결론적으로 볼 때 초보자가 이거 낙찰받은 건 어떻게 잘 받은 겁니까? 이제 저는 시세를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일일이 전국의 거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근데 아까 1분만 봐도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아요. 예. 첫 투자로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만 벌어 보시면 저는 이게 우리가 급여 막 3,400만 원 받으려고 한 달 내내 일을 보통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네. 예를 들어 이게 한 뭐 1,000만 원 남짓한 돈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자본금이 예를 들어 한 3,000에서 5,000 정도 있는 분이 네. 경매에 접근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건에 분산해서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아까 하나가 낫다고 하셨잖아. 3,000 세 개 되면 세금이 3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내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네.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는 거라서 네. 입찰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경매는. 네. 계속해서.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하나 딱 사면 네. 얘 2년 동안 단타 난 안 칠 거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투자금 모두가 전월세를 놓음으로써 다 회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히려 플러스 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또 걸 잘 찾아야겠구나. 담보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기에만 필요한 거네요. 네, 그 돈은 맞아요. 마치 그 이거 옛날에 그 펌프할 때 마중물처럼 네, 그렇게 하면 부어놓으면 콸콸콸 나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버리지 방법은 사람마다 뭐 위험 회피 성향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활용의 달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더라고. 빚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또 다른 걸 생성해 내는 분들이 있고. 예. 아무튼 2부에서는 이렇게 실전 사례를 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세 번째 너무 시간에는 이제 사연을 가지고 사연. 한번 좀 더 상담받는 느낌으로 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 시간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